가격이 50% 폭락할 게 이게 30~40% 폭락한 걸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2018년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집값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버클리를 거쳐서 하버드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트렌드 2023이라는 저서를 통해 대폭락을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최근 그 책을 보니까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저 유명해지신 게 2021년에 부동산 트렌드 2022라는 책을 통해서 서울 17% 하락을 전망하셨는데 그게 전망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당시 하락론에 대한 반응과 그에 대해 그렇게 전망하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측했을 때는 이제 모델링을 네. 예측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수요, 공급, 그다음에 임대료,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률 모델링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 모델링 할 때 이제 투자 수익률을 갖고 모델링을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지나치게 투자 수익률이 낮았어요. 낮았던 게 좀 있었고. 생각했던 바는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작년에도 조금 오고 있었는데 네. 작년만큼 크게 올지는 몰랐고요. 네. 근데 이게 온다고 했을 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그러면은 국고채 수익률도 올라갈 거다.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진 않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에 투자하면 최소한 얼마는 받으니까요. 그 수익률보다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가정은 그때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는 가격이 이미 버블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분자가 이제 1년치 월세고 분모가 가격이라고 했을 때 분자는 거의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 이 분모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모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 하락은 그냥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 모델링에서 이제 이 기준금리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대충 이제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그 정도 범위 안에 있었어요. 예. 사실은 그때 저도 뭐 너무 높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는 쪽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했을 때 이렇게 17% 하락한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변에서. 요건 용대로 다 먹으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예. 부동산 트렌드 2023 작년 11월에 나왔던데 기준금리가 4%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서울 집값이 2018년 상반기 마이너스 36%, 강남 3구는 마이너스 33%, 노도섬은 마이너스 40% 초반까지 빠진다고 이제 보셨는데 뭐 지금 급매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금리 4%가 되면 이 정도 빠진다고 이건 어떤 건가 이건?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역시 그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부동산 수익률이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분자는 1년치 월세잖아요. 그럼 분자가 2천만 원일 때 집값은 10억이죠. 2천에 10억이니까 2%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얘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대체제들하고 보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기로 들어갈지 아니면 국채를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국채가 훨씬 안정적이니까. 근데 지금도 국채 보시면 지금 아마 3.2인가 3.4예요. 작년 연말에 4점대 넘었었거든요. 국채가 그냥 3이라고 하겠습니다. 3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얘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4%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모 중에 뭐가 조정을 받느냐인데, 분자는 사실 고정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최소 2년 또는 4년까지 가기 때문에 분자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분모가 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게 2%에서 그러니까 분자가 2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거 4%를 맞추기 위해서는 분모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 5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에서 4% 된다는 게 뭐 수치적으로 별로 안 커보지만 이게 분모의 미치는 역할은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뷰는 그 인플레이션을 월세가 폭등했기 때문에 가격 대폭락을 막아줬어요. 이게 4%가 되는데 월세도 약간 오르면서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50% 폭락할 게 이게 한 30~40% 폭락한 것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요 수치는 어떻게 이건 뭘 기준으로 통계가 지금 한국에 이거는 사실은 2021년 하반기 고가 대비입니다. 고가 대비.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거의 송도가 지금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뭐 일부긴 하지만 금매물 기준 50% 급락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잠실 같은 데 한 30% 떨어진 게 나오면 이렇게 보면 교수님이 그 책에서 전망한 그거 이상 뭐 그 거의 그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더 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작년에 책을 썼을 때가 이제 8월에 썼거든요. 쓴 게.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서울에 3,000세대 이상 단지가 35개 정도가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재건축 이슈를 있는 걸 좀 제외하고 봤을 때 2021년 4분기 고점 대비 그러니까 2022년 8월이죠. 그때의 33평형대 평형대의 어떤 매도 호가라든지 아니면은 거래 가격을 보면은 어떤 데는 한 5%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떤 데는 40% 떨어진 데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벌써 이 단지별로 격차가 워낙에 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단지는 벌써 40% 이상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더 40%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요. 오히려 적게 떨어지니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딱 한 물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송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파에서 특정 단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아마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균형을 잡는 과정 같은 걸 겹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보시면 뭐 이제 크게 금리가 4% 됐을 때 2018년 상반기 뭐 이렇게 나올 그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뭐 한 10%지만 그 기준 봐서 그 가격이 떨어졌으면 되게 바닥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다르게 개인들의 소득이 계속 오르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소득이 오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2008년하고 2018년을 비교를 했을 때 개인 소득이 서울의 경우입니다. 한 50%가 올랐어요. 그럼 집값도 한 50%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2018년 초반 가격은 지금의 어떤 이자율이나 이거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자율 4% 정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 2018년 초반 가격은 적정한 가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13년부터 15, 16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은 그것만큼 소득이 빠르게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의 소득이 올랐거든요. 그 소득 수준에서는 2018년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 2018년 정도 가격대면 사도 좋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본인 분들의 어떤 금융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의 소득이 얼만큼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냐를 다 고려하셔야겠습니다만은 서울 평균의 어떤 소득 대비 당시의 집값이라는 거는 만약에 4%대 이자율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억셉터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까지 집값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시던데 좀 길게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내후년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2025년까지 하락 가능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뷰는 이제 하락하고 정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2025년까지 정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하락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초중반 정도는 하락을 멈출 건데 그 다음부터는 좀 지루한 정체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하고 이제 서울 외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거고요. 이제 서울에 이제 특히 강남권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상당해요. 올해도 지금 제 기억에 한 9천 채 나오고 내년에 이제 12,000채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안에는 개포동에서 한 단지 하나가 지금 6,700세대가 나오고요. 25년에 상반기에 우리 전 국민이 아니라 둔촌주공 12,500세대가 나와요. 그거 플러스 썸띵이 있겠죠.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권에서 한 10,000세대 가까이 나오면은 이게 전세 가격을 강남권 플러스 분당까지 그냥 내려앉혀버려요. 그럼 이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세 가격이 뭐 폭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에 참여한 투자 수요자 측면에서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한 부류는 이제 정말로 살고 싶은 실내 거주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이제 다주택 갭 투자겠죠. 이분들은 그럼 갭 투자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실거주자 수요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 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락은 멈춰 정체기가 아마 이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준 금리 중요하게 보시는데 벌써 이제 책 쓰셨을 때보다도 상위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3.5고 미국이 지금 4.5인데 이게 미국 금리가 이게 여기 여러 빨리 오른 만큼 빨리 떨어질 거다 금리가. 그래서 미국 금리도 어쨌든 올해까지야 뭐 유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우선은 제가 작년까지 생각했던 바는 미국이 오물리면 우리도 미국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바뀐 게 전 세계에서 이중금리 이 정도 올릴 수 있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인베스터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 미국 제외하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얘기가 풀려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에 우리 하는이 약간 미국보다 역마진 조금 났을 때 환율 폭등하고 난리 안 났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거의 100bps 낮아요. 근데 환율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400원 이상 뚫었다가 지금 1,200원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미국 금리는 우선은 제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 기준금리하고 10년치 국고채하고 거의 연동이 되는데 10년치 국고채가 지금 한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고 해서 미국 제외하고 우리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경제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올린 다음에 정체를 어느 정도 가고 떨어뜨리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릴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9%에서 7%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강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체인이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 자체가 과거만큼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낙관론은 좀 금물일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다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책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일본식으로 장기 침체할 거다. 이게 한때 유행이었는데 이런 비관론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인구 감소 얘기만 하면은 서울시 인구는 9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 1,000만 안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 시세만 번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정체겠죠. 근데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뿐만 아니고 수요에서 중요한 건 소득인 겁니다. 제 소득이 1억 하다가 100억 하면은 타워팰리스 20억에서 30억 가도 그냥 사는 거예요. 소득이 워낙에 늘었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은 당시에 이제 버블이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요. 예를 들어서 일왕성 주변에 있는 땅 다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는 정도였고 LTV가 100%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아파트나 주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이낸싱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LTV, DTI 규제가 있어서 일본처럼 안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소득이 한 20년대 계속 동일이잖아요.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LTV, DTI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